애니는 눈보라로 길이 막혀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으며 전화마저 불통이어서 외부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눈이 녹고 길이 뚫려도 애니는 폴을 병원에 보내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마을에 나가 미저리 시리즈의 최신판을 사다 읽은 애니는 미저리라는 소설은 원래 제 작품입니다. 거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제가 쓴 그대로예요. 그가 제 집에 들어와서 원고를 훔쳐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책에 등장하는 정신이상 간호사 애니 윌크스. 정신이상 간호사 애니 윌크스는 자신을 모델로 나는 스티븐 킹의 책 같은데 등장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한 발짝이라도 헛디디면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고 튼튼한 보통 장소가 그 밑바닥에 품고 있는 공포야말로 스티븐 킹이 오랫동안 계속 써온 것이고 그의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해온 사람들도 얼핏 보기에는 8시 26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신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면 추석 연휴죠? 어떠세요? 연휴와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저마다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큰 줄기는 즐겁고 따스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추석이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의 목소리도 한산도 특집에 이어서 곧바로 추석 특집으로 들어갈 건데요. 기획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흥미로운 혹은 웃기는. 신의 목소리의 첫 시작을 빛내주셨죠. 하루키 형님의 에세이집 이윽고 슬픈 외국어 중에서 두 편을 골라서 이번 화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다음 화에는 웃기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오가거나 가사 노동에 지친 심신을 달래시거나 과식하고 밤에 달리시거나 부득이하게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해서 마음이 적적하실 때, 그럴 때 신의 목소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낭독을 허락해주신 출판사 문학사상 관계자분들과 하루키 신의 빙의된 듯 맛깔나게 번역해주신 김진욱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머릿 말을 요약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입니다. 재밌는 보따리가 한가득이에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책 내용을 읽으면 알겠지만 나는 1991년 초부터 약 2년 반에 걸쳐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살았고 그 후 2년간을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살았습니다. 이 책은 프린스턴 시절 동안의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 일이 꽤 오래전에 일어났던 것 같이 생각됩니다. 미국에 살았을 동안은 기쁜 일도 있었고 그다지 기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나는 외국에 가서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자리 잡고 살려고 했고 그 나름대로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매우 서투른 나로서는 노력도 했습니다. 대학에 속했던 것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사람과 관계해서 나아가 뭔가를 하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꽤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고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물론 지친 적도 있었고 생각한 것보다 잘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뻤던 적도 있었지만 그와 비슷하게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내 안에 있던 딱딱한 껍질 같은 것은 어느 정도는 부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프린스턴 시절은 내 인생 중에서 좀 특별한 색을 가진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기는 그 후 여러 곳에서 내 일과 인생의 전개를 적지 않게 변화시켜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마도 좋은 방향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기에 자신의 심정과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이런 형태로 착실히 기록해 두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의 흐름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꽤 자세히는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것이 쌓인 것에서 의외로 뚜렷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넘어서 만약 이 책이 어떤 형태로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로서는 그에 비할 기쁨은 없습니다. 1997년 1월 12일 도쿄에서. 우리가 읽을 글은 스티븐 킹과 교회의 악몽, 교회의 악몽이 아니라 교회의 악몽인데요. 제가 스티븐 킹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알고 이 글을 읽으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작가의 어린 시절과 그 작가로서 데뷔하게 된 그 경위가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고 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킹은 1947년 미국 메인주에서 태어났다. 그가 2살 무렵에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떠났고 홀로 남겨진 킹의 어머니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자리는 늘 일정치 않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린 시절의 킹은 이곳저곳을 수없이 이사 다녀야 했다. 때문에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달리 따뜻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랄 수 없었다. 그런 킹에게 삶의 변화를 준 것은 다름 아닌 양자로 입양된 형 데이비드 킹이었다. 데이비드는 당시에 데이브의 잡동산이라는 이름의 동네 신문을 소량 발행하였는데 스티븐 킹은 여기에 자기의 창작 작품을 실었다. 제법 반응이 좋아 판매가 오르자 자신감을 얻고 아예 소설 단행본을 만들어 팔기도 했는데 이 또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는 학교 선생님에게 들통나면서 중지되었고 이게 옛날 생각이 나서요. 받았던 돈도 모두 돌려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형인 데이비드와 친구 크리스 채슬리와 함께 많은 단편들을 쓰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 시절의 습작과 도전이 이후 그의 작품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된다. 스티븐 킹이 12세 무렵에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모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잡지 박스였다. 여기에는 납골당의 미스터리를 포함한 다양한 SF, 호러, 판타지 잡지가 담겨 있었는데 이 잡지들을 탐독하며 공포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이 당시 그에게 영향을 준 작가로는 공포의 거장 러브크래프트는 물론이고 나는 전설이다의 작가 리처드 매드슨, 사이코의 작가 로버트 블록, 바디 스네처의 작가 잭 피니 등이다. 그리고 1965년 나는 소년 도굴꾼이었다. 죄송합니다. 제목이 이게 재밌어서요. 네. 나는 소년 도굴꾼이었다가 만화 잡지에서 소개되며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렸는데 이후 꾸준히 소설을 발표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 이 당시 집필한 소설들은 훗날 스티븐 킹 단편집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젊은 스티븐 킹에게 글을 써서 얻는 수익은 극히 적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세탁 공장 인부와 건물 경비원 등을 전전해야만 했는데 1971년에야 간신히 작은 공립학교에 영어 교사 자리를 얻었지만 수입은 여전히 날아드는 청구서를 처리하느라 바쁠 정도로 적었다. 때문에 그는 각종 성인 잡지에 단편 소설을 싣고 그 돈으로 밀려드는 청구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첫 장편 소설 캐리를 집필했는데 안타깝게도 스티븐 킹은 완성되기 전에 작품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연히 아내인 테비사가 쓰레기통에서 이 작품을 발견해서 읽어보곤 조언과 함께 동료를 아끼지 않아 완성에 이르게 하였고 이 작품은 2,500불의 계약금을 받고 출판 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이게 영화화되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캐리라는 영화로 굉장히 무섭고 인상적이었던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로 일약 스타 작가로 등극한 스티븐 킹은 두 번째 작품을 출간하며 다시 큰 인기를 끌었으나 홀어머니가 캐리의 출판 직후 자궁암으로 죽음에 이르자 알코올 중독증에 빠져 이후 10여 년 동안 심각한 약물 중독 증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샤이닝, 스탠드, 다크타워, 사계. 네, 이 사계란 책 속에는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그리고 스탠바이 미 등이 수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적, 그것 등을 비롯하여 20여 편을 출간하며 최고의 작가 반열에 올라섰다. 알코올 중독, 그리고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글을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데, 잠깐 첨언을 하면 전에 스티븐 킹이 쓴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출간된 작법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 스티븐 킹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야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짜서 구조를 만드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글을 쓰냐면 등장인물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인물을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던져놓고 나면 자기는 그 인물이 움직이는 걸 그냥 지켜보면서 받아 적기만 할 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천재는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근데 약간 이 정도면 이건 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약물 중독 상태면 더더군다나 어떤 그런 식의 글쓰기가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글을 썼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가 지닌 특별함, 어떤 천재성에 더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텔레비전물을 포함한 소설 500여 편을 발표하였으며 각종 문학상을 휩쓰는 등 단연 현대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는다. 평범한 일상을 단번에 엄청난 공포로 바꾸는 스티븐 킹의 소설은 극장용 영화와 텔레비전 극을 합쳐 70편이 넘게 영화화되어 원작이 가장 많이 영화화된 작가로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인 전미 도서상에서 미국 문단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작가에게 수여한 특별상을 받음으로써 미국 출판계와 평단의 파문을 일으켜 최고의 경지에서는 대중문학 작가와 순수문학 작가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함을 보여주었다. 네, 이상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올라와 있는 황금가지에서 출간한 장르문학이라는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스티븐 킹과 교회의 악몽. 프린스턴 마을은 흔히 말하는 평화로운 교회 주택가로 범죄라 부를 만한 사건이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 전 우리 집에 집을 비울 때는 잠깐이라도 열쇠로 잠그도록 하십시오. 최근에 빈집털이가 늘고 있습니다. 라는 대학 당국으로부터의 통지가 날아들었는데,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일일이 열쇠를 잠그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뜻이 된다. 다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최근 불경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교회 주택가로 도둑질을 하러 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마음 놓고 지낼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역시 도시와 비교하면 범죄 수는 압도적으로 적다. 신문에 실리는 기사도 대학 구내에서
자전거 6대를 한꺼번에 도둑 맞았다 라든가 프린스턴에 거주 중인 작가 조이스 캐롤 오츠 씨가 몰던 자동차가 엘름 스트리트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다 라는 정도의 것이 많다. 덧붙여 말하자면 오츠 씨는 부상을 입지는 않고 범퍼가 약간 우그러진 정도였는데 사진을 보면 오츠 씨는 이걸 어쩌나 하는 듯한 표정으로 허리에 두 손을 얹은 채 차 옆에 서 있다. 뒤에서 차를 몰던 젊은 여자가 뭔가 딴 생각을 하다가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보지 못한 듯 했다. 그리고 이건 전국적으로 꽤나 큰 화제가 됐던 사건이라서 어쩌면 이미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프린스턴에 거주하는 어떤 부인이 작가 스티븐 킹의 미저리를 자신이 쓴 작품의 표절작으로 고소했다. 프린스턴 주민이 관계된 전국적인 사건이라는 점이 드문 일이고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자체도 꽤 흥미 깊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하고 싶다. 자, 여기서 글의 재미를 위해서 미저리의 줄거리를 잠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저리란 이름의 순애부적 여인상을 등장시킨 대중소설 시리즈로 여러 해 동안 인기를 누려온 소설가 폴 셸던이 순수 문학에 대한 열정에 못 이겨 연작 속의 여주인공이 죽는 마지막 완결편을 끝으로 시리즈를 마감한 뒤 오랫동안 쓰고자 했던 진지한 작품을 쓰기 위해 산속 호텔에 갈 결심을 한다. 평소 습관대로 담배 한 개비와 샴페인 한 잔으로 탈고를 자축한 뒤 차를 몰아 뉴욕을 출발한 폴은 산길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휘몰아쳐온 눈보라를 만나 길박벼랑으로 핸들을 꺾고 만다. 심한 부상으로 의식불명이 된 폴을 때마침 구해내는 수수께끼의 인물 애니 윌킨스는 미저리 시리즈의 애독자로 폴의 재능을 동경해온 간호사 출신의 여자다. 애니의 집으로 옮겨져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로 의식을 회복하는 폴. 그러나 그의 몸은 양다리가 참혹하게 부서지고 어깨마저 심하게 다친 처참한 상태다. 애니는 눈보라로 길이 막혀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으며 전화마저 불통이어서 외부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눈이 녹고 길이 뚫려도 애니는 폴을 병원에 보내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마을에 나가 미저리 시리즈의 최신판을 사다 읽은 애니는 마지막에 미저리가 죽는다는 걸 알고 폴에게 분노의 광기를 발산한다. 애니가 이상 성격임을 알아챈 폴은 그녀가 외출한 사이 앨범을 뒤져 그녀가 간호사 시절 연속 영아 살해 행위를 저질렀던 정신병자임을 알아낸다. 한편 애니는 폴이 새로 쓴 소설 원고를 태워버리고 그에게 타자기와 종이를 사다주며 미저리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으로 시리즈 다음 편을 쓰라고 강요한다. 휠체어의 의지에 겨우 움직이는 폴은 식칼 등을 숨겨두지만 모두 들키고 만다. 폴의 상처가 점차 회복되어 가자 폴을 가둬두려는 그녀는 폴의 다리를 커다란 망치로 때리는 등 그 광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사건은 우선 프린스턴에 사는 앤 힐트너라는 부인이 호러 작가인 스티븐 킹 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된다. 미저리라는 소설은 원래 제 작품입니다. 거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제가 쓴 그대로예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90%는 됩니다. 하고 그녀는 신문기자에게 말했다. 그가 제 집에 들어와서 원고를 훔쳐간 겁니다. 그 주장에 대해 킹 씨의 법률 대리인인 아서 그린 씨는 앤 힐트너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엉터리라고 단언한다. 그녀는 최근 10년에 걸쳐 킹 씨에게 멍청한 편지를 계속 보내온 프러스트레이티드 오서인데 그런 사람을 진지하게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프러스트레이티드 오서는 프러스트레이티드가 좌절한, 성공하지 못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꿈은 갖고 있지만 작가가 되지 못한 그런 실패한 작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싹수 없는 작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앤 힐트너 씨의 주장을 계속하자면 스티븐 킹은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죄송합니다. 웃겨서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그녀의 집을 수차례 침입해 그녀와 그녀의 남동생이 쓴 원고를 훔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 속에 유용했다. 자신은 지금까지 여러 번 항의했지만 특히 이번에 나온 미저리는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작품을 통째로 베낀 거라서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책의 판매액과 영화화에 따른 수입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 그리고 즉시 서점에서 책들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책에 등장하는 정신이상 간호사 애니 윌크스 가로 열고 캐시 베이츠가 이 배역으로 오스카상을 받았다. 정신이상 간호사 애니 윌크스는 자신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나는 스티븐 킹의 책 같은데 등장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것이 힐트너 씨의 주장이다. 머서 카운티 검사국의 한 직원은 지금까지 앤 힐트너 씨로부터 스티븐 킹을 상대로 한 이상한 고소가 몇 번 제출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언젠가 그녀는 스티븐 킹이 도청 장치를 한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집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도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만두게 해달라는 고소를 제기했었다. 그런 건 도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꽤나 유니크하다고 해야겠죠? 하고 그 고소를 들은 직원은 수뢰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지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사실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저도 진정시키려고 설득해봤지만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왠지 제 자신이 나쁜 사람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스티븐 킹에게 협박장을 쓴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엽서를 4장 썼을 뿐입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킹은 나에게 편지를 한번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정신과 의사한테 가보는 게 좋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신문기사 옆에는 앤 힐트너 씨의 사진이 실려있다. 보들보들한 모피 코트를 입고 역시 보들보들한 털모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생글생글 웃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한 앤 힐트너 씨는 어디에나 있는 보통의 중년 아줌마로 보인다. 이뿐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약간 머리가 이상한 아줌마 이야기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 다음에 약간 기묘한 전개, 신문에 따르면 스티븐 킹식의 트위스트를 보인다. 며칠 뒤인 4월 20일 아침 6시에 에릭 킨이라는 26살 먹은 남자가 메인주에 있는 킹의 빅토리아풍 저택에 침입했다. 그때 킹 씨는 여행 중인가 뭔가로 집에는 부인인 테비사 씨밖에 없었는데 킨은 그녀에게 자기 냅색 안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바로 집을 뛰쳐나와 이웃집에 도움을 구했다. 달려온 경찰관은 다락방에서 침입자를 발견, 경찰견을 이용해 뒤를 쫓아 체포했다. 냅색 안에 있던 폭탄은 결국 가짜로 판명되었다. 그는 킹 씨가 뉴저지에 사는 자신의 숙모가 쓴 원고를 불법으로 훔친 뒤 그것을 유용해서 미저리를 쓴 것을 규탄하기 위해 모조 폭탄을 집에 장치하고 협박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킨이라는 남자가 프린스턴에 사는 앤 힐트너의 조카일 것이라고 상상하겠지만 실제로 킨과 앤 힐트너의 사이에는 인척 관계가 전혀 없다. 트렌턴 타임스지가 플로리다에 사는 앤 힐트너 씨의 숙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는데 그 숙부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단언했다. 희한한 이야기다. 앤 힐트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번 폭탄 소동은 킹이 지어낸 미친 소리예요 하고 말했다. 내겐 에릭 킨이라는 친척이 없어요. 그런 건 킹이 자기 선전을 위해서 꾸며낸 일이 틀림없지 않겠어요? 그 남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인간이니까요. 킹은 수가 얕고 머리가 나쁜 남자로 그런 놈은 앞으로도 줄곧 다른 사람의 글을 있는 대로 도둑질해서 먹고 살겠죠. 프린스턴 경찰서에 따르면 앤 힐트너는 킹뿐 아니라 조이스 캐롤 오츠와 노먼 메일러에 대해서도 불평을 들어놓고 있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1989년에서 1990년에 걸쳐 이 세 명의 작가가 공모해서 그녀의 집에 몇 번인가 침입해 그녀가 쓴 원고를 훔쳐갔다고 한다. 네, 조이스 캐럴 오츠는 살아있는 미국 작가들 중 가장 뛰어난 작가 중 한 명이라고 하네요. 최고의 여성 작가로도 꼽히고요. 지금까지 100여 권의 책을 펴냈고 평단과 일반 독자들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있는 작가로서 2004년 무렵부터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을 때마다 주목받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수상 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먼 메일러는 가장 우수한 전쟁 문학의 하나로 꼽히는 벌거벗은 자와 죽은 자라는 장편 소설을 썼고요. 베트남 전쟁의 내용을 다룬 밤의 군대들이라는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역시 몇십 년에 걸쳐 미국의 대표적 작가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떤 필연성으로 이 이야기에 오츠와 메일러가 결부되는지 모르겠지만 킹과 조이스 캐럴 오츠와 노먼 메일러 셋이 함께 빈집을 터는 광경은 왠지 소름이 끼친다. 볼 수만 있다면 나도 꼭 한번 보고 싶다. 앤 힐트너도 에릭 킨도 단지 세상의 주목을 끌고 싶어 한 것뿐입니다. 하고 스티븐 킹은 전화 인터뷰에서 지겹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약간 빗나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나 혹은 스티븐 스필버그, 조이스 캐럴 오츠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피레침 역할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킹 씨는 예전에 뉴욕의 한 서점에서 마크 체프먼이라는 남자의 요구에 응해 자기 저서에 사인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체프먼이 존 레논을 쏘아 죽인 것은 바로 그 뒤였다. 모조폭탄이나 영문모를 고소 정도로 끝나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침입범 에릭 킨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킹의 소설 미저리는 그의 숙모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그는 자신이 미저리 속편을 쓰고 킹의 도움을 얻어 출판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교섭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그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집에 침입한 거겠죠. 하고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여기에도 프러스트레이티드 오서 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앤 힐트너는 며칠 뒤 킹 씨에 대한 고소를 스스로 취하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취하 이유였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로부터 사흘 뒤에 그녀는 똑같은 고소장을 법원에 다시 제출했다. 그 후 그 고소장이 어떤 운명을 걷게 되었는지는 애석하게도 확실하지 않다. 나도 주위에서 신문을 살펴봤지만 그 이후 힐트너와 킹과 관련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내가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을 썼을 때도 비슷한 종류의 약간 이상한 사람한테서 몇 통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흥미를 가지고 이 사건의 경위를 스크랩해 놓았지만 기사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우선 앤 힐트너 씨 같은 사람이 실제로 가까이 살고 있다면 분명 여러모로 큰일이겠군 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잘못 걸리면 무슨 말을 들을지 무슨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다. 편집광적인 집요함이 있으니까 일단 뭔가 시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본인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는 일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확신을 갖고 있으니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들은 대로 믿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 가까이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나에게는 프린스턴에서 집을 한 채 사려고 보러 다니던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던 물건을 반쯤은 흥미삼아 잠깐 보러 갔었다. 안쪽까지 이어진 드라이브웨이를 따라서 집이 나란히 들어서 있는 초목이 우거진 넓은 곳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중류에서 중상류층의 백인이다. 잔디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다람쥐가 나무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광경이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나는 앤 힐트너 씨가 생각났다.
힐트너 씨의 주소가 프린스턴의 무슨 드라이브였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이런 곳에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자 왠지 모르게 으스스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물론 일본에도 약간 이상한 사람은 꽤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매한 가지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 약간 이상한 사람 근처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미국보다는 일본을 택할 것이다. 미국 교회의 보통 집은 모두 상당히 규모가 크다. 400평에서 500평 정도 되며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이 있고 긴 드라이브웨이, 차를 대는 길이 있고 담장은 대개 없다. 이런 교회 주택 대부분은 지역별로 개발된 고급 분양주택으로 옛날부터 있던 커뮤니티가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좀처럼 알 수 없다.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물론 일본의 교외에 넘쳐나고 있는 고만고만한 분양주택에 비하면 질적인 면에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 채 한 채가 차지하는 부지가 넓은 만큼 거기에는 뭐랄까 깊은 고독과 단절감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다. 넓은 부지 안에 집이 덩그러니 서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아도 무방비 상태라는 인상을 받는다. 일본의 집은 확실히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짜증이 나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익명성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반대로 넓은 만큼 도망칠 곳이 없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에 와서 나도 처음에는 나무가 많고 집이 넓고 게다가 일본에 비하면 집값도 훨씬 싸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1년 정도 지나서 많이 익숙해지자 이거 보기보다는 꽤 귀찮겠는걸? 하는 기분이 강해졌다. 그리고 이웃집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공포도 있다. 힐트너 씨처럼 언뜻 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아줌마가 아침부터 책상을 마주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협박 편지를 열심히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초콜릿 공장에 다니는 늘 온화하게 보이는 중년 남성이 실은 사이코패스인 연속 살인범일지도 모른다. 엘리트 변호사로 주위의 존경을 받는 사람 좋아 보이는 이웃집 남자가 사실은 연속 은행 강도의 주범일지도 모른다. 마지막 예로 든 엘리트 변호사 행세를 한 은행 강도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예다. 이 변호사 역시 중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평화롭고 우아한 교회에 멋진 2층 벽돌집을 사서 옆이족처럼 살고 있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무척 성공한 엘리트 변호사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는 동생과 함께 펜실베니아에 있는 은행을 차례로 덮쳐 총을 겨누고 돈을 빼앗았던 것이다. 아마도 본업인 변호사가 돈벌이가 잘 되지 않아 미국 변호사는 경쟁 상대가 많아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다. 본업인 변호사 돈벌이가 잘 되지 않아 좀 더 손쉬운 부업에 매달렸던 듯하다. 그런데 몇 번째로 덮친 은행의 비디오에 찍혀 신원이 드러나 새벽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체포될 때 저항했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었다. 총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이웃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도 망연자실한 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아무튼 옆집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교회 주택가의 악몽은 아마도 미국인 대다수가 마음속으로 은근히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 주택가를 무대로 한 사이코패스 영화가 이렇게 많이 제작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무튼 위험한 정사 양들의 침묵이래 사이코패스 영화라는 분야가 완전히 정착된 건지 그와 비슷한 영화가 줄줄이 개봉되어 한때 특수 촬영을 한 호러 영화 붐을 완전히 대신하게 되었다. 나도 전부 본 건 아니지만 정말이지 이건 뭐 여러 유형의 사이코패스가 나온다. 무단침입은 약간 이상 있는 경찰관이 옆이족 건축가의 아름다운 아내를 짝사랑해 권한을 이용해서 점점 가정 안에 끼어들게 된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다.
처음엔 친절한 일반 경찰로 보였지만 점점 광기를 띠게 되는 대목이 무섭다. 카인의 두 얼굴은 브라이언 드팔마의 작품인데 어느 여의사가 결혼한 상대가 실은 다중인격의 사이코패스로 유아 연쇄 유괴범이자 살인자였다는 이야기. 얼핏 보기엔 친절하고 자식 걱정을 하는 아버지이지만 인격이 바뀌면 편집광적인 살인기로 변한다. 부인도 뭔가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도무지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악몽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좀 전 영화지만 적과의 동침도 거의 이상 성격에 가까운 난폭한 남편으로부터 사고사를 가장해 도피하는 부인의 이야기다. 케이프 피어도 교도소에서 나온 사이코패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변호사 가족의 이야기다.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은 1. 영화 속 인물 모두 원래 중류에서 중상류층에 속하는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2. 어떤 이유로 사이코패스와 관계를 맺게 되고 3. 도망칠 길도 없는 파멸의 지경까지 쫓기게 된다는 줄거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영화의 무대가 되는 곳은 범죄가 만연한 도시가 아니라 대부분 언뜻 보기에 평화로운 교회인 것이다. 그처럼 으스스하고 음침하고 뒷맛이 개운치 않은 사이코패스 영화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미국 중산층이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는 일종의 불안감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회에 차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가 딸린 커다란 단독주택을 사서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인생은 일단 성공이라는 예전의 아메리칸 드림이 이제는 점점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들 대부분은 범죄가 증가한 도시를 피해서 교회로 옮겨왔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공포에서 해방된 건 아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공포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택 융자금에 쫓기고 해고의 그림자에 겁먹고 끝없는 경기 후퇴의 불안을 느끼고 미국의 이상의 변질에 당혹감을 느끼고 교육비와 의료비의 폭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 강도가 되어버린 변호사처럼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한 발짝이라도 헛디디면 하는 막연한 공포가 거기에 있다. 내게는 중산층에게는 최고의 보물인 아주 평범하게 지내면 대개는 잘 풀린다는 낙관주의가 점점 그 효력과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그런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고 튼튼한 보통 장소가 그 밑바닥에 품고 있는 공포야말로 스티븐 킹이 오랫동안 계속 써온 것이고 그의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해온 사람들도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고 튼튼한 보통 장소에 사는 보통 시민들이고 그런 킹씨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역시 그 얼핏 보기에는 평화롭고 튼튼한 보통 장소에서 온 사람들인 것이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국도를 따라 크고 멋진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는 실로 섬뜩할 정도로 한산하다. 예전에는 고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가게가 늘어서 있었지만 불경기 탓에 장사가 잘 안 되어 최근 1년 반 사이에 마치 빗에서 이가 빠지듯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다. 내가 왔을 때는 랄프 로렌도 있었고 카사렐도 있었고 고급 오디오 상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마치 고스트타운 같다. 어느 쇼윈도우를 봐도 허물벗은 껍질처럼 텅 비어있고 유리에는 개점 예정이라는 팻말이 붙어있을 뿐이다. 주위에는 사람 그림자도 비치지 않고 분수물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으스스한 풍경이다. 아니, 거기에는 으스스한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원래 사람을 모으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취가 없으면 거기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조차도 왠지 위태롭게 생각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스티븐 킹 씨라면 틀림없이 이런 걸 호러 소설로 써내지 않을까 생각한다.